새누리당이 혁신형 비대위를 통해 당 내용을 수습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정권을 쥔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내 혼란에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누리당이 그 비대위와 혁신위를 통합을 해서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요. 예. 비대위원장의 이제 최종 결정권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 원내대표 어떤 선택을 좀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최고 관건은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느냐 여부인데 네, 제가 보기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비대위원장 겸직하기는 네. 본인은 좀 겸직할 생각도 있지만 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친박과 친박과 비박의 요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솔로몬의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을 겸직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라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박 입장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계속 하거나 그리고 또 꼭 못하더라도 굉장히 제대로 된 혁신을 하는 예. 관리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요구를 굉장히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려면 자기 친박의 요구 비대위원장 맡지 말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당내 그 요구를 안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되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 영역에서 진짜 짧은 기간이지만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진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정진석 원내대표. 내가 하면 왜 안 되느냐. 네.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은 뭐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 이 정 원내대표의 속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오늘 비박, 친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니까 비박, 친박이 두드러지는 상황이 당내 내용과 또 이 갈등 예. 이걸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레스트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그 정치의 고질적인 하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한국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 1인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세력들이 대통령의 반대 이 명칭을 갖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제일 처음 시작됐던 게 친노, 비노 그런 예, 측면 예. 그 갈등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가면 당의 그 분규나 내용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그 하나의 수단으로 앉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사실 상당히 좀 진퇴양난이 아닐까. 본인이 지금 사실 맡고는 싶지만 네. 본인이 맡기에는 사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도 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 새로운 3당 체제 내에서 이 원내대표로서 여기를 위하면 전념해도 될동말동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외부 인사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이 비대위원장을 딴 분을 모시고 오고 싶어도 예. 이 지금 몇 달짜리 되지도 않는 이러고 지금 정권이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도 지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의 선택이 그야말로 지금 이제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앉아 놓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당선자와 당협위원장 연석의 일을 통해서 예. 거기에서 무슨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네.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저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물밑에서 네. 이 친박과 비박의 수장들하고 나름대로 물밑 교감을 통해서 뭔가 당의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강재섭 전 대표라든가 황우여 전 사회부 총리, 교육부 장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그 친박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을 겸직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정진석 원내대표 자체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다기보다는 현 비대위 구성에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현재 비대위 지난번에 1차적으로 발표한 거 보면 친박 입장에서 굉장히 네. 이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김세현 의원, 김영우 의원 등이 친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유임할 경우에는 자기가 유임하는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을 몇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만이 진짜 비대위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측면에서 새로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 황우여, 강재섭 전 대표 같은 분들은
일단 친박 성향이 강하다, 좀 친박에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비박에서 굉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인품은 좋으신 분들이지만은 네. 또 혁신 이미지 측면에서 비박이 별로 이게 수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카드로 보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은 비박이 뭐 크게 반대할 것까지는 않지만 뭐 예. 중립적 인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검토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보다 이제 비박에서는 이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굉장히 개혁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뭐 괜찮은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친박이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강창희 전 국회의장 같은 거,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또 같은 충청권으로 정진석 원내대표하고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직 대표라든가 전직 국회의장 예. 이런 선에서 되는데 어떻든 황우여 강재섭 전 대표는 그렇게 적절한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새누리당 지도부 공백 사태 지금 한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선인 당협위원장 총회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러다가 좀 내분이 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친박의 노림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 친박 그렇습니까? 입장에서는 네. 소위 말해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강력한 그 혁신 방안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예.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당권을 지금 장악하고 그 뒤에 소위 말해 친박계가 미는 대권 후보까지 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일그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지금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해 친박계의 집단적 거사를 통해서 무산시키고 난 뒤에 당의 이 지금 현재의 혼란을 오히려 방관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금 상당히 수습하기 지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조금 더 전개가 되면 야 그럼 시간 없다. 우리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 정부 여당이 아니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여론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그럼 일단 그럼 혁신위가 꾸리기가 뭐 하다면 빨리 조기 전대를 열어서 빨리 지금 당내 질서가 빨리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게 넘기자. 그런 상황으로 당내 여론을 몰고 가려는 네. 그런 좀 정치적인 나름대로 포석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죠. 본부장님 어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대위 구성을 놓고 이제 친박 비박의 이제 갈등은 계속 내연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비대위 구성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적정선에서 타협이 되더라도 네. 그거는 내가 보기에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할 거고 그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일시적으로 실로 꾸맨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7,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싸움. 그것도 예. 이제 친박 비박이 치열하게 다투게 될 거고. 네. 그다음 내년 초 상반기에 대권 후보를 누가 되느냐. 그리고 네. 그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생각이 이 새누리당에 올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이런 데서의 갈등이 계속되는데 결국엔 최종적으로 뭐 갈등이야 정당의 갈등이 계속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수습 여부가 드러나는 건 사실은 연말 연초에 가서 예. 새로운 리더십 어디나 당내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왔을 때 국내적으로 볼 때 그래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왔을 때 그 위기가 수습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표라고 할 때 옛날 천막당사 2004년에 천막당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도 2011년 말에 재보선의 패배 이후에 박근혜 당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예. 수습이 되는 게 그 박근혜 그 후보와 그 당시 이제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옳고 그러냐를 떠나서 강력한 그 당내를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오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새누리당의 위기도 혁신안이 없어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이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 교체 리더십을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예. 아무튼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외부의 그럴듯한 대선 후보의 리더를 당에 영입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거가 상당히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19대 국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본회의에서 이 상시청문회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상당히 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입법 권력이 교체되는 좀 시기에 네. 법안이 처리되는 거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 총선 뒤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열리는 국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다 새로 당선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또 떨어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네. 분들이 그렇다고 그 부분들이 의원의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이 레임덕 세션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레임덕 세션 때 아주 민감한 정치 법안들이 미국도 많이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그 전에 앞서 회기 때는 각
땅의 그 정파적인 이익에 이해관계. 이해관계에 의원들이 발목이 묶여서 네. 소신 투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레임드 쇄신에 들어가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좀 홀가분한 심정에서 네. 소신껏 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긍정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지난 이 지금 18대 국회 때는 이 지금 이제 19대 국회를 볼모로 잡았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똑같이 재현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 상임위가 상시 청문회하는 부분은 예. 저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저는 이번에 이 레임드 쇄신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분들 입장에서도 지난 4년간 의정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네. 이것이 필요하다. 그 생각에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좀 우려하는, 여권에서 또 청와대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뭐 이제 어떤 사안만 생기면은 다 청문회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또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니까요. 이런 네. 부분도 있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될 경우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점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지금 행정부 이번에 이제 상시청문회법은 네. 행정부 마비법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즉각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여부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네. 심정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 어렵느냐? 네.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가 다시 열려서 거기서 하게 되면 예. 재의결을 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재의결을 할 경우는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한데 예. 현재는 이제 전 국회의석이 300석이니까 여당이 122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여기 여당의 비박계 일부가 네. 다시 이 당론에서 어긋나서 당론을 벗어나서 소신 소신 투표를 투표를 할 하면, 가능성을 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야당이 이런 추진하는 거에 이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동조를 할 경우에는 네. 막간이 여권의 진짜 분당으로 가는 위기를 낳을 수도 있고 네.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네. 조기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국회법을 이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했는데 또 1년 만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네. 국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계속하면서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시청문회가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예. 상시청문회 자체는 제가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요. 365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진짜 어떤 날에는 한 10건 가까이 청문회 열리는데 상임위 돌로 예. 한 10건 가까이 열리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정쟁 위주로 우리 여야가 대립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정쟁 예. 위주로 가르지 않고 생활 문제, 민생 문제를 열어서 자주 진짜 하고 그게 입법에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문제가 없는데 진짜 정쟁적인 걸 하고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문제를 캐내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야당에도 상당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또 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2년 후에. 그래서 예. 선례를 네. 좋은 민생을 위주로 청문회를 하는 좋은 관행을 오히려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시청문회법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때는 유승민 의원의 사퇴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국회법에 넘어오면서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번에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책임이다. 유승민 의원에게 또 화살을 돌리는 그런 네. 모양새도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이 지금 원내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인 건 분명하죠. 원유철 원내대표.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정의석 원내대표긴 합니다만 네. 정의석 원내대표가 법적 임기가 시작돼도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정의석 원내대표는 또 공교롭게도 지금 원외 신분으로 지금 당선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9일 국회 본회의 때는 네. 정의석 원내대표는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금 원내대표인 원윤철 원내대표가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지금 원윤철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지금 이 이선으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통제하기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실 통과되는 데는 여당 쪽에서
협조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니까 낙천자들, 네. 또 그리고 또 낙선자들 네. 이런 일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비박계로 지칭되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 주로 비박계 의원들이 여기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박계 의원들이 왜 동조를 했을까? 예. 결국은 이분들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이 지금 그 이 국정의 친박 중심의 국정 운영의 독주와 예. 독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소위 말해 친박 중심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 예. 결국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임론. 근데 책임을 굳이 따지게 되자면 이번에 네. 여권이 이거는 여당에서 네. 이거는 부결시키자고 정해서 통보는 했어요. 통보는 했는데 지금 소위 레임덕 세션이어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뭐 자기도 홀가분 입장에서 안 먹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정진석 원내대표냐 원유철 법적인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 원유철 전 원내대표냐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에 못 들어가면 김도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제대로 단속을 시켰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뭐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 책임을 따질 계제는 아닌 거고 지금은 약간 예. 과도기여서 혼란기고 네. 여기에 이제 이탈한 사람이 비박계 11사람이 찬성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의원이 이제 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6명.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조혜진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예. 또 정의화 국회의장도 좀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국회의장이기 네, 네. 때문에 5명 이렇게 11명 했는데 요번에 뭐 어차피 정치적 책임을 누구한테 묻기는 그럴 것 같고 앞으로라도 뭐 반드시 당론으로 구속하라는 법은 없지만 앞으로라도 여권이 예. 친박 비박이 쇄신을 제대로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예, 예. 하면서 예. 제대로 당론을 모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정 의장과 또 여권 인사들과의 약간 어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이제 이제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작심하고 좀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이 자신 26일 날 새한국 비전이라는 자신의 그 연구 환자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정의화 의장은 사실 지난번 그 당내에서 의장 경선할 때 예. 내가 되면 국회를 진짜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겠다. 그런 혁신에 대한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의장 직소하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이 이 지금 그 상임위 중심의 이 수시적으로 이 정책과 민생에 대해서 이 청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 자신이 그 발의를 해서 예. 추진을 해왔죠. 추진을 해서 작년 7월 달에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입니다만은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그때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더랬습니다.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국회법 파동 때문에 물러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 그 원윤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조금 이 정치 저의를 가지고 지금 행정부를 발목 잡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류를 시켜놨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의화 의장의 입장에서는 지난 19일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거든요. 19대 국회.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국회 개혁을 위해서 발의했던 법안이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로 다 법사위까지 통과된 거는 그때는 이 지금 교섭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의장도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결자 해지 차원에서 상정을 했던 거죠. 네. 그것이 본인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국회 다수 의결에 의해서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한국 비전이라는 연구원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본인이 원래 추진해 하려고 했던 국회 개혁을 위한 하나의 뭡니까 시도였다. 그런 그렇군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에 새한국 비전 싱크탱크 만드는 거에 일정에 맞춰서 네. 그 전에 일종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거를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차피 법사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네. 통과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평소에 이제 국회 개혁을 해야 된다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지 이제 정의화 의장은 요번에 이제 국회의장을 그만두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지 않고 네. 이제 새한국이란 비전의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10월쯤까지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한번 얘기도 지켜봐달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국회의장을 지금 사실 돕고 있는 가장 가까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주목을 끄는데 예. 개혁적 보수 세력들을 묶은 뒤에 예. 나중에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제
그 정의화 의장은 그러니까 지금 1, 2, 3당이 있고 네. 정의당을 빼자면 소위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연 제3지대, 제3당과 함께 가는 거로 가느냐, 그것도 아닌 제4지대의 하나의 축을 형성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이 보수 세력들, 합리적 보수 세력을 묶어서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쪽으로 제3지대 섹터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진로를 시사하는 데서 한번 주목할 만한데 이번 행사에도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 측 사람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예. 그 중도신당 창당 가능성, 후배들이 좀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창당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정계 개편론 상당히 많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제3지대 신당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충분하게 역할을 만약에 본인이 하신다고 한다면 예. 하실 수는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정계 개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건의 핵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소위 말해서 TK를 중심으로 한 친박과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연합이라고 네. 한다면 그게 하나의 반대축으로서 비박계 중심의 부산 경남 PK와 네. 호남 중심의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 네.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대항 정선을 만든다. 네. 그런 구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박 PK의 하나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럼 정의화 의장의 이 시한국 비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물론 10월 달쯤에 아마 정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연 국민의당하고 바로 손을 잡을 것이냐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뭐 또 상당히 지향하는 점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그동안 쭉 동서화합,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이 중도 가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향점하고 상당히 일치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의 시한국 비전과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손을 잡고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데는 수많은 또 여러 가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은 그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조금 아직까지는 약해 보인다. 그렇게 진단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또 한 명의 주목되는 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25일 날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 네. 정계 개편론이 상당히 분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미묘한 시기에 또 다른 또 파장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반기문 대망론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어떤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 방한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국제적인 이런 현안을 사실 다루는 게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네. 대한 관심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연 네, 네. 내년 대선에 있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번에 와서 뭘 하느냐 이제 그게 네. 모아지고 있는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방문에 나서는 때 같이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같이 국내에 있어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 온 거는 본인은 한국에 가기가 겁난다. 이렇게 여기서 뭐 방문하는 의미가 뭐냐 자꾸 물어보니까 네.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는 왜 이렇게 한국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렇습니다. 한국 방문하기가 예, 예,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으로서 7개월 남았는데 유종 지위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러면서도 본인이 대권 불출마하겠다. 내가 그런 관심 없으니까 끊어달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대권 출마 의사는 지금 굉장히 강하지 않은가. 네. 상황이 굉장히 방해물이 굉장히 크지 않은 이상 도전할 의사가 굉장히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요번에 온 거는 본인이 직접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번 행보를 요약하자면 대선 출마를 위한 군불대기라고 봅니다. 이번 기간은. 이번에 와서 이제 출마 선언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던지지는 않지만 네. 군부를 쫙 떼서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임기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실제로 대권 출마 의사를 시사하면서 예. 대권 워밍업을 하면서 본부 또 본격적으로 이제 곧 연초되면 이제 뛰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번 군불대기인데 이번 와서의 가장 주목은 그럼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서 이제 친박계 인사들이 뭐 이렇게 혹시 꽃가마 태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일단 친박계 인사를 직접 만나고 하는 오해를 받을 일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과연 친박하고 손을 잡느냐 이런 결정은 안 났을 겁니다. 그 친박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느냐 하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김종필 총리가 만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가능성이 반반 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상당히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여권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반 총장의 어떤 행보가 상당히 더욱 주목이 되는데 이번에 오셨을 때 조금 진전된 어떤 그런 언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장소가 네. 저는 상당히 메시지를 그러니까 정치 함의를 갖고 있다. 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천을 방문해서 그 예천을 거쳐서 지금 안동을 거쳐서 경북. 예. 경주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계 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유력하게 지금 그 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친박과 그리고 지금 충청 출신인 반기문 이 두 조합의 두 예. 지역의 연대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뭐 그걸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예. 숱한 정치적인 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행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TK 지역에 왜 그럼 다른 지역도 물론 서울도 가시지만 그러나 서울 외 지역은 지금 그 대구 경북이거든요. 네. 대구 경북인데 이 지역에 지금 가신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그 이 나름대로는 이 상당히 던지는 그 의미가 크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가족 중심으로 아마 조용하게 행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울에 또 오신다는 그 자체가 결국 네. 또 서울은 또 뭡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반기문 장관이 동선 하나하나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 행보 자체가 상당히 본인에게 집중되는 이런 시선들을 통해서 향후 다음의 이 정치적 행보를 위한 하나의 밑거름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선 일정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야권에서도 지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제 오늘 일본 방문 일정을 하고 오늘 이제 귀국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새 판짜기 강조를 했습니다. 예. 손 전 대표의 어떤 그런 행보도 상당히 좀 주목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계속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네요. 정의학 그러네요. 예, 부회장, 예. 반기문 사무총장. 네. 손학규 대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5.18 네. 기념 행사에 가서 그날 이제 여러 가지 가까운 측근들하고 만난 많이 자리에서 오셨었죠. 예, 예. 세판짜기 앞장서겠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귀국하면서 세판짜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세판짜기론을 거론한 거는 그동안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계 은퇴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서 그걸 벗고 이제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거를 예비 선언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네. 선언. 네. 그래서 7월에 자기 이제 연구소 자기가 하는 싱크탱크의 7월에 창립 기념 행사 때 그때쯤에 정기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예. 7월쯤에 이런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은 근데 그런 지적들은 있어요. 비판적 지적은 그동안 정계 은퇴했는데 복귀할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는데 왜 복귀를 하느냐. 네. 또 그동안 지난 총선 때 더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떨어져 예. 있더니만 네. 왜 지금 무슨 명분으로 끼어들려 그러냐 하는 네. 비판적 지적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게 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은퇴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든 그 명분을 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뛰어들게 되면 어느 쪽으로 손을 잡느냐. 예. 과연 기존의 정당에는 가급적 안 가는 구조를 택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민주라든가 국민당이 아닌 또 제4지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4지대에서 계속 활동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더민주라든가 국민의당하고 손잡는 식으로 가느냐. 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소야다라는 새 판이 사실상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판짜기를 강조한 것은 어쨌든 그 자신의 그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노린 포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당연하죠. 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또 전국적인 지지율을 해서 제3당으로 우뚝 섰단 말입니다. 예, 예. 사실 그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야권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본인이 그러면 돌아오라 손학규 우리 손학규 이 전 대표 말고는 우리 구원자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뭡니까? 안철수 사당하고 놓을 정도로 안철수 당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신의 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근이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판을 만약에 짠다고 한다면 네. 여야를 아우르는 제4정당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키드라고 하는
당선자들이 한 20여 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교환만 해도 우리도 소위 말해서 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자신감인데 과연 그 당선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의 울타리를 깨고 손학규 대표가 만드는 제3당으로 지금 옮겨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손학규 전 대표가 상당히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키드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움직임을 끌어내서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정치적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에 이제 등판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여지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더민주와 달리 좀 국민의당에서는 비박계 뭐 유승민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손학규 원내대표도 좀 오면 좋다 이렇게 러브콜을 동시에 막 보내고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흔히 정계 개편론이 거론되는 빅텐트론이랄까요?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방점을 찍으면서 그런 것이 당에 좀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에 있어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제 야권에서 제2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더민주의 이제 세로는 의석으로는 많이 123대 38로 네. 많이 밀리는데 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어요. 긍정성으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그냥 유력한 대선 주자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규모만으로 대선에서 집권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텐트를 열고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진짜 빅텐트 역할을 해야 되는 예. 심지어 안철수 대표가 내가 만에 하나 대선 경쟁을 공정하게 벌이고 내가 밀리면 내가 되면 좋지만 내가 밀리면 내가 대선 후보직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이제 많이 끌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의당의 소위 고위 당직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위 빅텐트를 만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작은 당이라는 게 유리한 거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확장성이 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어떻든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의석이 100 이번에 정당 득표로서 2등을 했습니다만 의석이 38석밖에 안 하는 아직은 소수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유력 주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오겠느냐 또 의석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제3당으로 해서 나중에 막판에 가면 그 더민주라든가 큰 당 그리고 여당에 혹시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소위 분열의 어떤 이슈를 놓고 분열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야가 두 갈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활로를 찾기 위해서 가급적 지금 두 당에 속하 있지 않은 대선 주자급이라든가 고위 인사들을 가급적 끌어들여서 우리 몸집을 일단 불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자 이제 야권에 지난주 5.18 행사가 있었고 이제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도식이 봉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이제 더민주와 국민의당 야권 인사들이 총 집결을 하고 특히 이 친노 지역에서 총 집결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는 이제 친노, 비노, 당내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물병 세례를 받는다든가 비노 진영에서 이번에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이번에는 아마 지금 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추도식을 준비하는 측, 아무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벌써 한자 격세지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번에 사실 뭐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분당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당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을 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정당화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과거 집권 시기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 무려 5석을 얻고 이 경남에서 3석을 얻었습니다. 여기다가 철옹성 같은 대구에서 김부겸 당선자를 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제는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옹졸한 행위를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당에 뭐 지금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왔다고 해서 야권의 분열 세력이라고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한 역풍을 맞지 않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친노라는 단어들이 항상 따라오는 건 뭡니까?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데 대한 부정적인 그 평가 그리고 친노 세력이라면 배타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극복을 하지 못하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자숙하고 포용하려는 모습을 아마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노 진영에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포용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대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